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 결과로 무슨 경착륙할 때는 뭐 심각한 상황이겠지만 연착륙하는 경우를 네. 가정해서 이제 이 올해서부터 자본시장이 좀 서서히 열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미국의 자금,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서서히 들어가면서 암묵적인,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프라자 합의 같은 미중 간의 어떤 협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을 위안화가 약 5위안 정도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가치 환율이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모든 그 자본에 의해서 시장이 정리가 된 상황일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저 위안화가 한 7위안을 넘어갔다가 네. 지금 6위안 밑에 내려왔다가 또 다시 6.9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지금 중국이 지금 수출을 해서 이제 소비로 내수 소비로 좀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수출이 안 되면 중국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5위화는요. 아마 중국도로 죽으란 얘기죠. 그런 플라자 합의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뭐 하지 않겠다. 우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 정도는 몰라도. 왜냐하면 중국이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엄청나게 망가지는 걸 봤는데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 합의는 농산물과 등등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됐지만 2, 3단계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은 선거가 없으니까 괜찮지만 미국은 2년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수위가 압박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트럼프 더 이상 뭐 재선에 대한 이제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높고 그 높은 정도가 단순히 우리가 뭐 올해 한 2천억, 3천억 더 벌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이 아니고서는 요 운동장 기울어진 거를 바꿔서 그 다음에 중국이 따라오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얼마 먹고 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싹을 자르겠죠. 미국이 원하는 상황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산업의 아주 핵심 이제 핵심 기술들을 이제 중국이 막 만들어서 올라가는 제조 20에서 나오는 그런 산업들의 이제 싹을 자르거나 자 그 이후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중진국이나 또는 그 하청기지나 아웃소싱 기지로 그냥 해서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은 원하지 않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은 아마 아주 심하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말고 나머지로 이렇게 가는데 중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외교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중국이 여러 해 전서부터 1대1로를 통해서 영향력을 막 키워가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뭐 그게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상황하고 뭔가 연계가 돼서 자기 그 편들, 자기 그 세력을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일환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1대1로는 중국이 위기의식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물도 부족하고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식료품 같은 자원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은 진짜 노란 땅이고요. 자, 중국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왜?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도 너무 많고요. 특히 근데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자는 전부 다 말라카 해협과 이쪽 그 남중국해 이쪽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아주 혈안을 갖고 하는 이유와 자, 이쪽 해협이 아니라 파키스탄부터 뚫어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뭐 파이프든 뭐든 에너지든 뭐든 수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예, 내가 너무 리스크가 많은데 이거를 좀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지금은 반대로 나가서 미국 말고 나머지가 전부 다 실은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 옛날에 서양의 국제 질서는 1648년에 베스트팔렌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 질서 이를 얘기하는데요. 그 19세기 이전에 중국의 국제 질서는 천하 중심 질서라고 그랬죠. 내가 자기 중심으로 다 조공입니다. 신천하주의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중국 철학하고 중국 정치 철학 이쪽에서의 가장 큰 논쟁이
중국이 원하는 것들이 실은 이런 것들 아니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싫은 것들이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게 완벽하게 나중에 2050년에 지금 중국이 세계 넘버원 되고 하겠다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그 지역이 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도 중요하긴 하지만 유럽인데요. 왜? 지금 트럼프가 하도 중국을 쪼아대고 하는데 트럼프가 잘못한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잘못한 게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때리죠. 나토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유럽도 때리고 온 동네 다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딱 보니까 이게 나만 때리는 게 아니고 온 동네 다 때리니까 트럼프만 빼면은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알셉도 그렇지만요. 자, 아시아도 그렇지만 자 유럽하고도 요번에 그 시진핑이 아니다 그죠 작년에 5월인가요? 시진핑이 4월 5월에 시진핑이 유럽에 갔어요. 가서 유럽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이태리가 그리스는 몇 년 됐고 항구를 개방해 버렸어. 1대1로 핵 종착지로. 원래 전략적인 이런 요충지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오면서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뭐야? 라고 했더니 이태리가 우리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유럽한테 얘기하죠. 유럽연합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한다는데 지금. 자, 지금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의 마카롱이 아니죠. 마크롱이죠. 마크롱이 그 유럽에 시진핑 만나러 갔습니다. 작년에 9월인가 10월에요. 가자마자 홍콩 인권법 딱 홍콩 인권 왜 좀 똑바로 하자라고 했더니 시진핑이 뒤에 숨겨놨던 돈을 딱 꺼내면서 150억 달러 에어버스 주문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유럽의 상황인데요. 그 메르켈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메르켈이 유럽의 리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유럽을 끌고 가는 리더인데요. 지금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지만. 야, 이거 중국을 각계로 대적하면 안 된다. 당한다. 왜? 이러다가 우리가 트럼프가 얄밉긴 한데 이렇게 가다가 중국이랑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중국이 나중에 글로벌 넘버원이 되면 우리 서구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 인권,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퇴색하는 것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각계 나라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 차원에서 대항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태리든 뭐든 지금 다 자기가 급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조직을 깨트리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네.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자 미국 빼고 우리 할만해 지금 이렇게 자신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해요. 그 외교가 중요한데 유럽이 항상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중국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갈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중국이 유럽이 혹시 몇 년 지나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실은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중국과 거리를 둔다거나 이 문제가 생길 때 중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빼고 자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봐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했던 것처럼 얘들이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게 과거에 어떤 나라도 사회주의 이런 걸 가지고 자본주의를 접목해서 제대로 된 적이 없어였는데 국가 주도의 시장 경제도 제일 잘하긴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도전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환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개방이 되고 투자하기 편리한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는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국을 보실 때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갖고 이렇게 할 거고 그게 한꺼번에 놀아닥치면은 정말 위험하고 뭐 그렇게 됐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들이 조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가운데 있던 이런 플럭처션 안에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까 박스 말씀드린 게요.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 주가 지수는 급등도 아니고요. 급락도 아니고 그냥 2,500에서 3,500 정도의
안정적인 요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원하는 거는 실은 주식시장이 아니고요. 채권시장의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주식 활동은 처음 IPO 할 때나 유상증자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돈 들어올 기업들의 때가. 기업의 주로 활동은 재무팀의 자금 조달입니다. 대출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단기로 돌리거나 이 시장이 풍부한 우리가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그 2008년 위기도 잘 겪고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는 이유는 빠방한 자본시장을 특히 채권시장을 갖췄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 근데 중국이 제일 크긴 한데요. 이 허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허당입니다. 아직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 자금조달 회사도 많죠. 그러니까 신뢰가 아직 부족하고 그 부도가 날 거냐 안 날 거냐를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 외환위기 전에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 주도 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런 문제를 우리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숨겼잖아요. 맞습니다. 리스크를. 네.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되는 게 이제 지금 기업 부채 문제잖아요. 네. 뭐 얼마인지도 사실은 통계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중국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기업 부채가 터진다 해도 뭐 중국 3대 은행, 뭐 5대 은행 이런 것들이 다 50% 이상이 다 정부 거고 네. 중국 재정은 뭐 40%인가 50%밖에 그 채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정부가 인수하면 된다.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병수 소장님 그 얘기 하시죠. 아, 그런가요? 전병수 소장님은 저희가 척도 소개를 해놓긴 했는데 약간 이제 낚아는 쪽으로 그거 보고 인정하고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비관적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낙관적인 것 같고 경제에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보시면 정치 구조나 이런 데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양하게 보면 좋은데 이제 저겁니다. 이제 우리 외환위기 전에 자본시장 정도 수준으로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낮은 겁니다. 사이즈는 엄청나게 큰데요. 이게 허당이라는 게 제도가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기업들이 부도가 잘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회사들 특히 국제상사처럼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을 정부한테 정도로. 찍힌 때만. 그런데 IMF 위기로 외환위기로 98년 외환위기로 한 방에 정의가 되죠. 막 다 쓰러지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98년 전에는요 모든 모든 회사채 등급이 다 트리플 A입니다. 전부 다 개런티예요. 은행, 보험, 증권 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대마불사로 정부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한보도 무슨 개런티한 거 이렇게. 그런데 외환위기 충격을 맞아서 이렇게 금융과 산업이 결탁돼 있다가 붕괴하면서 삼성은 트리플 A로 가는 거고요. 자, 뭐 부산이나 이런 데는 뭐 트리플 B 떨어지고 금호 더블 B 투기로 떨어지고요. 막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원래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아직 중국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거는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자본시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 뭐 리크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중국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자본시장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후졌던 80년대, 90년대 그 시장에서 2000년대에 아주 탄탄한 채권 시장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내면서 이 채권 시장은 중요한 게 회사채 같은 건데요. 국채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하다가 조달이 안 되면은 시장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없으면 해외에서 조달을 못하면은 바로 쓰러집니다. 옛날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 조달하면 됩니다. 중요한 버퍼예요. 중요한 완충 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실은 상당히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정부가 운영하기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우리도 98년에 외환위기 때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이 시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된 줄 알았는데 99년인가 2000년인가요? 대우 사태가 또 터지죠. 네. 그리고 또 한 20몇 조가 날아갑니다. 또 속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카드 또 터져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PF 그다음에 저축은행 또 터집니다. 그죠? 터지는 거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30년 동안 발전을 채권자들이 모여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만든 자본시장입니다. 이거를 지금 ABS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이거를 중국이 연구하고 있긴 한데 갈 길이 지금 되게 먼 거죠. 그래서 통으로 다른 나라 시장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어떤 나라는 상당히 중요한 버퍼가 갖고 있는 나라들이 첫 번째 신흥국 중에서 제일 큰 채권 시장이 실은 중국인데 허당이라 그랬죠. 자, 국채하고 이제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회사 말고는 작은 회사는 별로 신뢰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큰 자본시장을 채권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 때 잘 버틸 수 있었고 반등하죠. 자, 세 번째가 우리나라고요. 2조 달러 됩니다. 네 번째가 뭐 멕시코, 인도 이렇게 됩니다. 인도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중국은 후졌는데 다른 나라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중국은 후졌는데 다른 나라 채권 시장은 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도 많이 위기가 발생해서요. 우리가 그냥 했으면은 우리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IMF 위기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가니까 그런 개혁과 제도적인 수준을 높여놓은 거죠. 어려울 때마다 살기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게 무서워서 계속 피인 거죠. 계속 쌓인 거네요, 문제가. 예,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 부채가 많긴 한데요. 이게 달러 부채가 아니라 로컬 부채이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지금 은행들이 지금 갖고 있긴 한데 지금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대로 가다가 여러 가지 충격이 생기면 성장부터 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식이죠. 일본은 우리처럼 외환위기나 뭐 이런 식은 아니었지만 안에서 골마가지고 잃어버린 20년, 30년 갔던 것들이죠. 보통 선진국이나 로컬 부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처럼 외화 위기, 외화 채권이, 외화 부채가 생겼을 때는 IMF나 외환 유동성이 중요해지고요. 중국은 일본이나 그런 식의 로컬 통화 채권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채가 많다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컨트롤, 근데 이게 전부 다 또 중앙 정부의 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중국 정부는 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과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얽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이게 혹시 이것 때문에 성장이 엄청나게 둔화되고 돼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고, 자, 보도를 낼 때도 너무 많이 내면 뭐라고 하니까 적당히 내야 되고 하니까 실은 은폐하면서 가니까 문제가 조금씩 계속 더 쌓이는 구조, 탄력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지만 이런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연쇄 반응에 의해서 터지게 되면 이제 그때가 정말 그래서 취약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작년 말에 IMF가 발표한 그 각국 재정 분석 리포트, 그다음에 각국의 위험 지수 보면요, 빨간색이 전부 다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국가는 적지만 기업이 너무 많고, 자, 그다음에 가게도 지금 되게 많아졌고 등등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부채 모든 위기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가 돈 풀고 있고 아직은 뭐 떠받치고 있고 지금 위기가 아니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뭐가 하나 잘못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바이러스 문제가 한 3개월, 5개월, 6개월 막 가면서 전 세계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자금이 크게 유동치고 그러면 취약한 데가 타격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위기로 이렇게 얘기한다 보다는 취약한 건 취약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알고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기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환상적으로 보면 안 되고 리스크가 큰. 네, 리스크가 크다. 중국은 리스크가 크다.